앞서 이제 국내 ESG 동향에서 이제 지자체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공공기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작년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을 ESG 경연의 원년의 확산으로 삼겠다,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ESG 경영을 이제 확산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회사의 이제 미션, 비전에 ESG를 연계해가지고 이제 다 전략 체계를 수립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코토라라든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이렇게 많이 이제 자기들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다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도로공사 그러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비전을 얘기한 것처럼 이제 ESG 경영에 맞게 이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ESG 경영 실천하는 내용들을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2030년까지 또 2025년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충고 그냥 조언 하나 드리면 공공 팩트 영역에 계시는 분들은 뭘 하겠다는 거에 수치화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일자리를 뭐 5개에서 10개까지 하겠다 또는 뭐 쓰레기를 100톤에서 10톤으로 줄이겠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뭐 쓰레기를 줄이겠다 뭐 쓰레기 감축을 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수치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공공기관들이 ESG 기반에 맞게 미션, 비전을 수립되고 있지만 근데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수치화는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민간 기업들은 CEO 분들이 이제 ESG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손포만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ESG 위원회를 설치해서 챙기겠다라는 부분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ESG는 ESG 부서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모두 조직원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지금 ESG를 하고 있다라고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사례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당근마켓은 이웃 간의 거래와 나눔 연결해 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거래를 해주면 제 사용되는 자원의 가치가 2,770만 그루의 나무 심는 거랑 같다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수치화된 게 중요하고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했던 부분인데 GS 그 편의점과 손을 잡고 동네 편의점에서 버려진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들을 알려주는 것을 또 당근마켓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업을 활용한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다 음식물이라든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사람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지역 주민들 손쉽게 빨리 또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11번가는 친환경 택배 박스를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롯데 칠성음료 오늘도 제가 오니까 이제 롯데 칠성음료 아이시스 이게 물통을 주시는데 물아베 생수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대박이 났죠. 이게 올 초 기준에 1,000만 개가 팔렸다. 네, 국내 최초로 물아베 생수. 그러니까 물아베를 하니까 물이 다 보이니까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하고 또 내 몸이 건강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안 받으시나요? 네, 저는 이상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이시스 물만 사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메일 유업에서는 이제 요구르트에 빨대를 제거했다. 그래서 많이 플라스틱을 44만 톤이나 줄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CJ제일제당은 햇반에 이제 그 용기물 플라스틱 두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cm에서 7mm로 줄였다 그러든가 0.3mm 줄였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플라스틱 저감 효과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감이 됐지만 열 보온율이라든가 열 전도율은 더 좋아졌다. 기술력이 발달해서 이렇게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UN SDGs를 얘기를 했는데 많은 민간 기업들이 UN SDGs의 목표에 맞게 실행 계획이라든가 이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목표도 실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거를 벌써 민간 대기업들은 체계화를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은 이제서 많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체계 수립을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당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사례가 된 것 같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국제 포럼에도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제 아이시스, 그다음에 야쿠르트의 빨대를 줄였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ESG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해서 함께 구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업체에서는 빨대를 줄임으로써 탄소를 44만 톤 체감했어 라고 해서 많이 선포를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요구르트는 누가 많이 먹어요? 어린애들이 많이 먹잖아요.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빨대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을 먹이는데, 빨대가 없으면 이거 뜯고 먹이면 애들이 다 쏟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ESG 요소적으로 봤을 때 잘한 걸 쓰는 맞으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ESG를 한 거죠. 자기들만의 비용을 절감한 거지만 소비자들은 빨대 말고 다른 거로 줄이지 왜 빨대를 줄여가지고 애들을 힘들게 하냐라고 해서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니스프리죠. 이니스프리에서 우리 용기를 다 종이로 만들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까봤습니다. 까보니까 안에 뭐야, 플라스틱이 있네? 이걸 사람을 장난치는 거야? 근데 이니스프리에서 말 그대로 원래는 만약에 이 플라스틱 이 크기가 1cm였다면 5mm로 줄었으면 절감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절감한 거 맞지만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하든가 일부만 종료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잘하고도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ESG를 해버리니까 사람들한테 불매를 맞고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고객의 눈높이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만 이렇게 하면 우리 ESG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 앞서 제가 당진시 얘기했듯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우리들만 생각해서 우리가 뭐 할까 또 좋지만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아이디어를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ESG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분명히 잘한 거는 맞는데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재밌어서 사례를 공유만 했고요.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앞서 제가 민간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은 CEO가 직접 ESG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상반되게 중소기업의 71%는 ESG 모른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지 않나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산자부가 50조 예산, 중소벤처기업부터 10조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ESG 지원을 하겠다라는 예산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지원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여력이 없다, 힘이 없다, 수술하기 힘들다라는 부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중소기업 분들,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대 실천 과제라고 해서 3가지 이제 큰 틀에서 6대 실천 과제를 제가 적어왔는데, 먼저 인식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경영 목표를 첫 번째 세워야 되고요. 그 세운 다음에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교육이라든가 진단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략 수립은 본업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친환경 요소와 사회적 가치 요소가 뭔지, 맨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교집합되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전략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게 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민간 기업의 사례들, 요구르트라든가 빨대라든가 이니스프리 포장 용기 사례를 들었듯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 또 공급망, 협력업체들과 함께 ESG 과제를 공유해서 협업 방안을 또 모색을 해야 됩니다. 5번째는 이제 운영 원칙인데, ESG 경영 과제의 목표에 맞는 진행 과정은 구체화하고 계량화해야 됩니다. 구체화는 수치를 적어야 된다. 그리고 ESG 전략과 모순된 사업을 신속하게 구조 조정하는 게 맞다. 이거 아까운데, 이거는 아닌데,
아까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많은 대기업들도 업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하향 사업이야 라고 했을 경우에 다 업종 전환을 하고 신속하게 구조 조정하는데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은 꼭 CEO분들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CEO분들이 직접 이제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3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친환경 생산 보증을 통해 최소 1개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본업과 밀접한 사회가치 영역의 과제부터 경영 목표에 추가를 해야 되고 ESG 경영이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될까? 이게 단순한 지금 바람 아니야? 그 바람이 지금 태풍으로 계속 밀려오고 있거든요. 3번째, 비재무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어. 예전에는 오른손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지. 이제는 오른손이 할 일을 왼발도 알게 해야 돼요. 오른발도 알게 해야 되고 다 알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같이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랑 직원, 고객, 또 지역사회, 투자자들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중소기업에서 우리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 라고 하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연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자체는 함께 또는 공공기관 함께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이제 중소기업들 지원 프로그램들인데요. 각 부처별로 이렇게 적어 있고 당남지 연락처도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크게 변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고 해당 사항이 되면 직접 당담자들을 전화해서 물어보셔서 뭐 도움 받으시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에서는 50조, 중소벤처기업은 10조라는 예산을 총 60조라는 예산을 중견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그럼 나는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또 역할이 또 거기서 생기는 거죠. 많이 우리가 함께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 함께 그런 정보도 알리고 알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 아이디어도 나누고 하는 역할들을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국내 3월, 4월 달 ESG 동향을 보면 아까 해외랑 좀 뭐가 다를까요? 해외는 환경적인 부분이 좀 많았다면 우리나라는 좀 사회적인 부분이 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에 보시면 ESG 리스크 중심 하도가 G에서 S로 중심 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오너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누가 갑질을 했니, 뭐 사장님이 직원을 때렸니, 뭐 이런 기사가 많았다면 이제는 S로 직원들 뭐 불평등, 뭐 고용의 문제 이런 S로 중심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됐는데 포스코가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우려도 있고 반대로 그래 근무는 모여서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니 재택근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또 다 모여야 돼? 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제 이제 재택근무 중단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주 4일째를 근무해서 실험도 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가 월 1회 주 4일 근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 근데 주 4일을 하더라도 임금 변동 없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ESG에 대한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부처별로 너무 많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함께 통합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1월 27일부터인가요?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2, 3일간 공사를 다 멈췄다고 해요. 왜 멈췄을까요,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 1호라는 기업의 오명을 얻지 않기 위해서 2, 3일간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호는 평생 남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1호 골, 또 1호 홈런 이러면 다 평생 기록이 남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2, 3일간 그 공사로 중단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게 100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처벌된 사람이 없다가 그저께 처벌된 사람이 나왔어요. 3표인가요? 터널이 무너져서 매몰돼서 3표에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경이 이슈이긴 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S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협의라든가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 기관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우리나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한국농일협회에서 재밌는 서베이를 했었는데, 한국농일협회가 이제 많은 이제 회원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 민간 기업, 또 공공기관, 지자체나 회원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공공기관들은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중 강화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가치가 나왔어요. 즉 여기서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공정거래,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민간 기업들은 뭘 중시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환경과 사회적 가치가 같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베이입니다. 뒤에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제일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서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민간 기업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환경과 사회다라고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네 번째 4번 보시면 기업이 대응 못하고 있는 부분 1등 제일 좀 높게 나온 게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호 기업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지배구조를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ESG 분야 제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ESG의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험이 있다. 70.3%. 그 다음에 친환경, 사회공헌, 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 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ESG 잘하는 기업은 우리가 돈을 더 내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게 88.3%예요. 요즘 뭐 돈줄 내준다, 뭐 혼줄 내준다는 말이 또 유행할 정도로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ESG 잘하는 기업 제품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돈을 또 얼마나 더 지불할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으세요? 82%가 10% 정도로 나왔어요. 10%. 그러니까 82%는 1,000원이면 1,100원까지는 내가 지불해 줄게 라는 건데, 그러면 또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ESG를 합니다 라고 해서 가격 올릴 수도 있잖아요, 민간 기업들이. 근데 그런 것도 저희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뭐 우리는 ESG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빨대를 뺐습니다 라고 해서 가격 올린다 해버리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가독량이 너무 많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사회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부분을 높게 샀습니다. 그 지배구조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 부분이 나왔고요. 제가 그 지난주 연휴 전에 그 정성재 대리님한테 신청하신 분들 사전 질문을 받아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쪽이라 그래서 그런지 사회복지 관련된 질문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새롭게 좀 추가를 해서 좀 찾아봤는데, 혹시 분명히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분석한, 제가 ESG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홈페이지를 분석을 해서 나온 건데요. 사회공헌 지출 규모 2,400조입니다. 근데 매출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0.02%, 0.12%.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사회공헌은 안 하고 있다는, 되게 미비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그냥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많은데, ESG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회공헌,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공도 주도해야 될 거고, 민간도 앞서서 선도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은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낮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민간 상장 기업들 150대 기업도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한 가지 목적만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교육, 예술 지원도 복합적인 목표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요소로 결합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뭐다라고 목적을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취약계층 지원, 그다음에 교육, 학교, 학술 지원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작년 코로나, 올해도 코로나가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보전 이 부분은 좀 낮더라.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같이 지역을 위해서 뭐 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낮더라. 즉 지금까지 사회공헌은 보여주기식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게 많지 않았나라는 게 저는 이 표에서 그냥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대부분 아동, 어린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앞서 무디스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ESG 평가 등급에서 사회 부분의 인구 부분에서 우리가 고령화 부분이 2등급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시니어 부분들, 장애인 부분들, 여성 부분들에 대한 지원 대상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동, 어린이, 청소년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이야, 잘하고 있어 라는 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 분석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저의 이제 의견이고요. 지금 GRI가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 기구인데요. GRI의 새로운 표준이 발표됐습니다. 그전에는 최근에 발표됐는데 그전에는 경제, 환경, 사회였는데 이제 그게 경제, 환경,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업만이 현재 고객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선택받을 것이다. 즉 사람이 중심으로 돼야 되고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고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대방, 우리 이해관계자 같이 생각하는 아까 야쿠르트 사례도 그렇고 이런 사례도 보면 나만 탄소 제거하면서 비용 아꼈어. 그래서 나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이 뭔지 어떤 토론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성이 느껴져야지 돈줄을 내주고 하는 게 요즘 가치 소비, MZ세대의 특징들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ESG 중에 S 부분은 사람과 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다양성, 나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 여성분들, 취약계층, 노인분들 다 함께 그리고 골고루 형평하게 공정성 있게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럼 사회복지 실천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을 해야 된다. 즉 이제 기후가 주민의 삶과 바로 연관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그 미국 캐나다에서 산불도 나고 45도 7도까지 올라가서 며칠 동안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죽었느냐? 다 노인들이, 어린애들이 다 죽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30, 40대, 50대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내 일 아니야, 나랑 관련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 취약계층, 우리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 피해가 사회적 피해가 되고 국가적인 피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일수록 기후위기 노출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후위기에 대한 주민교육 진행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끼리만 생각을 해서 이게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이걸 못 나눠주지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네트워크를 같이 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함께 만드는 모임과 캠페인을 계속 늘려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하남시 최근에 갔다 왔는데 하남시는 아파트 비율이 96%라 그러더라고요. 하남시가. 근데 하남시는 그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평생교육센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아파트를 그 아파트 주민들이 꾸며나가는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아주 ESG적으로 잘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지 내 주변에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바뀌어야 되고 이거를 뭐 개선해야 되는 걸 알지, 가만히 실무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전화 몇 통화 받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 계신 종사자분들은 좀 많은 길을 열고 들어야 되겠다라는,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관 운영을 할 때 가치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브랜딩, 우리가 기후에 되게 신경 쓰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누구보다 앞서고 있어 선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는 뭔가 캐치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 서울에서 인천에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왔는데, 예전에는 인천광역시라고만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는 환경특별시 인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천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게 그 캐치플랜 하나에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용인시 수지 장애인 복지관도 더 환경을 생각하는 복지관, 그래서 용인 수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사회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코로나 시대도 맞이했고 ESG 시대는 가치관의 변화가 고객이 왕이 아니라 인권, 노동, 또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이런 게 또 우선시 돼야 되고요. 오늘 저 비대면 할 때 이제 컴퓨터 환경이 또 최적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회복지 분야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뭐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할 텐데 이런 환경이 최적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으로 ESG적으로 뭐가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이해관계자들한테 편함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철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조직이 수평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변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도 해야 되고 체험과 책임성 있는 운영진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의견을 드렸고요. 앞서 제가 이제 글로벌 국내 대표 그냥 이런 ESG 경례 평가 기간이 6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주요한 글로벌 국내 기관 지표라든가 평가 가이드라인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 라는 거 뭐 고민이 있으시다면 KESG 지표, 공공기관 분들은 KESG 지표를 좀 보시고, 이걸만은 부족해 라고 하면 뭐 GRI 400이라든가 ISO 26000 글로벌 사례도 보시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GRI 홈페이지, ISO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UNGC 홈페이지도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ESG 당담자만이 할 거는 아닙니다. 전 직원들이 부서에 맞게 그 다 구성이 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EU 소셜 텍소노미 구조인데요. 가로측 수평적 측면입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및 보호.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인권 존중 및 보호가 좋은 거고, 새로 수직측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충분한 삶의 기준을 향상시킨다. 삶이 향상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죠. 근로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 이쪽 부분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먼저 안전과 그런 것도 시작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소비자 이익 증진 부분으로 개선을 하고, 또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도 하고, 또 상품과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도 보완하고, 점점 가면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우상향 그래프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만 지역사회도 함께 생각해서 우상향 그래프로 갈 수 있는 거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단계 맞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소셜 텍소노미가 처음으로 이렇게 EU에서 소셜 텍소노미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또 기초로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가면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직원과 협력업체 관련 국내 규제는 어떻게 되어 왔을까? 1980년대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정거래 해라 뭐 이렇게 법이 시작돼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이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법도 이제 88년도에 계속 생겼고요. 그다음 2000년도에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자 위험 부담 시대에서 판매자 위험 부담 시대로 변환이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샀으면 소비자의 문제였대요. 왜 네가 그걸 샀어? 이렇게 조치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판매자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판매자들이 이제 잘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원래 생겼죠.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준수해서 사람 인권 또 S 부분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법들, 정책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나왔고 그럼 이 법이 뭘 추구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S 부분에서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고용 부분에서는 이제 신규 채용, 이직, 직원 복리후생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SDGs에서는 몇 번이고 GRA에는 몇 번이고 이게 우리나라 KESG에는 포함되어 있고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거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우선 KESG 지표에 포함된 게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가 체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SDGs랑 연계를 해서 그러면 우리 SDGs 8번 일자리 성취는 잘하고 있네. 3번 건강과 웰빙, 직원 건강과 웰빙 우리가 또 잘 체크하고 있네. 이렇게 체크해봐서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이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 노동 관행, 다양성, 또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원주민 관리, 원주민이랑 지역사회 부분 얘기하는 건데 인권, 또 공급 업체에 대한 평가, 또 공공 정책은 잘 따르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객 보건 및 안전은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체크해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ESG를 하고 있는지, ESG가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자가진단 표인데요. GES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ES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정책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보통인지 양호한지 미흡인지 이런 거를 자가진단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을 절감하고 있는지, 에너지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에너지 사용도 데이터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분명히 우수한 기업은 없을 것 같고요. 양호, 보통, 미흡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서 또 환경 교육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환경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S 부분에서도 노동 관행, 안전 보건, 인권 존중 및 보호, 이용자 만족 및 권리, 청렴 윤리 이런 거 부분들을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져온 부분이고요.